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또 금년도에는 또 계획하신 대로 많은 발전들 이루시기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해 출발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단 지진 얘기 오늘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2024년의 출발은 지진과 함께 지금 이미 그 탄소 배출을 제때 빨리 억제해서 지구의 어떤 큰 환경 재앙이 오기 전에 뭔가 브레이크를 좀 밟을 기회를 마련해보자 했던 인류의 노력은 이미 작년까지 결산을 내보면 확실하게 이제 모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해악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죠. 언제 이제 어느 정도로 올지 조금 각오를 다져놔야 될 것 같고요. 기후 변화와 기후 재앙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인 지구 평균 기온의 대비 1.5도 상승. 이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이란 거 뭔지 알고 계시죠?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의 어떤 월평균, 연평균 기온에 비해서 1.5도씨 이상 상승하는 건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1.5도씨가 상승되게 되면 전 지구가 모든 탄소 배출을 멈추고 당장 자동차 안 쓰고 에어컨 안 쓰고 컴퓨터 안 쓰고 전부 석기 시대같이 전 지구가 올스톱으로 탄소 배출 제로로 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이 지구에 오는 지금 폭염, 폭우, 폭설, 홍수, 해일, 태풍, 화산, 지진, 가뭄, 이러한 날마다 이런 게 일상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의 어떤 변화는 금방 절대 돌아오지 않고 100년, 200년은 그대로 꾸준히 가게 된다. 그래서 1.5도 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했던 거고, 만약에 이게 1.5도가 아니라 연평균 기온이 2도를 더 오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냐? 인류의 어떤 생활 방식에 정말 큰 외부에 밖에 나가서 어떤 생활을 예전처럼 못하고 굉장히 그 SF 영화에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미래처럼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구 인류 문명도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위축되고 좋았던 시절은 이제 다 간다는 거죠. 안 좋은 세상으로 가게 되는 2도는 또 그런 굉장히 2도씨 상승은 그런 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인 1.5도 상승이 같이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에 이제 2022년 말부터 어떤 블로그에 이렇게 쭉 했던 걸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2, 3년 사이에 꾸준히 제가 어떤 신문 기사들과 어떤 과학자들의 얘기를 꾸준히 스크랩 해오면서 지금 짚어오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 인류가 경각심을 안 가지고 나태해지면 2050년이 되면은 1.5도 이상 상승을 뚫고 말 거다, 돌파하고 말 거다 했는데, 그것이 불과 지난 2, 3년 사이에 2050년에서 작년 초에 들어서는 2035년으로 줄어들더니 2032년까지 줄어들더니 이제는 2030년 얘기도 작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년이 땡겨져 버렸죠. 금방. 그만큼 지구 변화, 기온의 어떤 가속도가, 변화의 가속도가 1, 2년 사이에 모든 머리 좀 쓰고 공부 좀 한다는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거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단계에 지금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월 달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죠.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기후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2050년도에는 뭔 짓을 해도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2050년대 안 좋은 미래가 온다 라는 건데,
제가 그때 2032 이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찍었었죠. 아니다. 무슨 10년이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자손 세대, 자식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나 같은 노인네도 당장 노후 생활에서 이런 기후 재앙적인 이런 환경의 변화를 내가 생존하기 위한 그런 변수에 넣고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4월인가 만들었는데 그 이후 바로 5월, 6월부터요. 한 달, 두 달 뒤부터 2032년 얘기가 실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제가 그래서 작년 5월, 6월 여름에는 10년으로 봤었는데 10년도 아니고 5년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들으시면서 쟤는 너무 세상에 좀 불안을 전파하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 좀 불온 세력인가? 라고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5년 뒤에 이렇게 지구가 결국 1.5도를 돌파하고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제가 4월 달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작년 9월인가에 이미 그때부터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 5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영상 만들고 한 달 있다가 나온 5월 18일에 나온 기사인데 1.5도 상한선 이대로 가면은 정말 이런 식으로 최악으로 가면 2027년에 돌파한다. 유엔에서 보고서가 이 영상 만들고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5년으로 더 땡겨진 거죠. 2022년에 5년 더해야 2027년이니까요. 2023년에 참 이런 것들이 되면은 사람들의 건강, 식량, 앞으로 식량 에너지 시대가 그 다음에 물 아주 이런 것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1.5도가 돌파하게 되면 기후변화 재앙은 인류가 어떻게든 피할 수가 없다. 사실 온다고 기정사실로 보고 지금 준비해야 되죠. 지금부터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제로로 하자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있던 그 기후변화 그 탄소 감축 회의 결과만 봐도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기억들 하시죠? 그냥 이렇게 맘먹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작년도에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한다라는 거는 1년 내내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의 기온이 계속 월마다의 기온이 예전 평균에 비해서 1.5도 이상 높게 쭉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오냐, 뭐 7년 안에 오냐 그런 얘기까지 드디어 작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3년, 2년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금년 연말쯤 되면 이거 지금 현실입니다. 까마득한 미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작년도에 이렇게 1년 내내 1.5도 이상 상승한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평균 기온 대비 1.5도 상승 그리고 2.0도 상승까지도 갑자기 실제 측정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벌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작년 6월달 기사입니다. 6월 초에 이미 제가 저 영상 만들고 2달 만에 기후변화 최후 방어선이 1.5도가 6월 초에 깨졌습니다. 기사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23일 날 한기 사상 첫 2도씨 이상 상승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는 저기 예측이 이제는 뭐 언제 몇 년도까지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당장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산업화 전보다 2도씨 이상 작년 11월 17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잠깐 넘었다 일시적으로. 특히 유럽연합에서 측정을 했을 때요. 2도씨 이상 오르면 우리가 밖에서 제대로 생활 못합니다. 요즘 뭐 넷플릭스나 그런 저기 암울한 미래 환경 파괴된 그런 거 나온 것처럼 먹는 거, 밖에서 생활하는 거,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빨라? 이거 너무 빠르죠. 과학자들이 뭐 불과 뭐 2022년도에 예상했던 거, 2023년도 초에 예상했던 게 몇 달 만에 이렇게 쭉쭉 당장 뭐 내일 뭔 일이 일어날 것처럼 너무 빨리 변하죠. 과학자들 이거 너네 제대로 일하긴 하는 거야? 좀 짜증나죠. 근데 과학자들은 할 말 많죠. 그렇게 얘기하면 섭하죠.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제가 고등학교, 제 나이가 지금 50대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때부터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된 걸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죠. 그야말로 기후학자들과 과학자들도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은, 사실상 지구 인류 멸망의 카운트다운 시작이나 마찬가지죠. 뭐 인류가 당장 뭐 하루 만에 지구가 빵 터지는 건 아니지만 모든 문명이 점점 축소되고 몇백 년 동안 점점 인류 문명이 쇠퇴하면서 기후 재앙만 따진다면 그렇게 사그라져들고 위축되는 그런 어떤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지금 된 거죠. 문제는 그 안에 서로 간에 또 티격태격하면서 어디서 핵이 하나 터지거나 아니면 또 서로 돈 벌겠다고 제대로 통제도 못하는 인공지능을 너무 개발하다가 그 기술에 오히려 우리가 잡아먹히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렇게 얌전히 쇠퇴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또 격변이 일어나면서 크게 한 방 또 못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당장 자기가 사는 지역에 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후재앙 어쩌고 저쩌고 해도 피부로는 느껴지지 않는 이런 점진적인 이 재앙의 특성이 그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큰 경각심이 안 일어납니다. 저기 파키스탄처럼 직접 막 나라에 막 성서에나 나올 재앙처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와서 막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거나, 섬나라에 살고 있어가지고 갈수록 그냥 무릎에까지 들어오던 물이 허리까지 들어오고 하면서 아 이러다 이제 끝나는구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뭐 심각하게 느끼면서 사방에다 이제 소리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좀 힘들다 어쩌다 했는데 뭐 그래도 내가 아파트에서 내 돈 가지고 집 앞에서 과일 사 먹고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 보일러 켜고 불편한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양극화와 선동적인 언론의 행태가 심해졌죠. 그 야당 지도자가 피습을 받아서 목에 칼이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야, 이거를 미국의 그 언론에서 한국의 정치적 극단적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그 결과가 이걸로 나왔다, 그렇게까지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 재앙과 이 환경 오염을 자기들이 증오하는 어떤 세력들의 이권과 결부시킨 선동적 가짜 뉴스다, 아니면은 혹은 자기들이 옹호하는 정치 세력의 어떤 그 개발 정책을 깎아내리려고 일부러 저걸 더 부각시킨다. 뭐든지 뭐 그 탓으로 보는 거죠. 정신병이죠, 이제는. 그렇게 치부하면서 정말로 지금 당장 당신이 어떤 세력을 응원하냐가 아니라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2023년을 보내고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아주 상큼하게 일본 지진으로 시작한 거죠. 이시카와현에서 규모가 7이 넘는 강진이 어제 일어났죠.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또 한 번의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지금 경고가 돼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이재민이 뭐 35,000명인가 지금? 야, 도로가 다 갈라지고 난리가 났죠. 지금 집들 다 무너진 거 보셨죠? 그동안의 탄소 배출과 온난화는 지구의 기온만 높인 게 아니라 수온까지 높였습니다. 기온이 높아진 거는 대기상에서 지구의 어떤 항상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해주던 하늘 위에 흘러가는 대기의 흐름, 제트기류죠. 그 제트기류를 완전히 망가뜨렸고요. 수온의 변화는
멕시코만 연안해서 이 태평양 쪽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해수의 해류 방향을 어지럽혔습니다. 다 기사에 나온 건데 아직도 이런 얘기하면 음모론으로 막 치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일일이 이제 그런 거 다 하나하나 기사 이제 갖다가 하는 거는 저도 피곤해서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예. 해수의 해류 방향까지 어지럽혔죠. 그러면은 이 지구라는 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 우주를 떠돌고 있는 이 커다란 이 지구라는 행성을 봤을 때요. 팽팽팽팽 돌고 있는데 팽이처럼 이 바깥쪽 가장 바깥쪽에선 공기가 돌고 있는데 그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밑에서는 이제 뭡니까? 바다의 물이죠. 그 물인데 그 물의 바깥층과 심층의 해류 방향이 바뀌었죠. 그런 것들이 어지럽게 바뀌면 이 지구라는 팽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돌았다 저렇게 돌았다 다른 방향으로의 운동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팽이가 보면은 한 방향으로 열렬하게 아주 굳건하게 도는 게 아니라 예전에 팽이치기 설날 되면 밖에 나가서 만들어서 나무 깎아가지고 하신 동년배님들 계신가요? 살아 계신가요? 아직도? 예. 그런 팽이가 있었어요.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문구점에 플라스틱으로 나왔지만, 예. 근데 그런 팽이들 보면은 한 방향으로 계속 쳐줘야 되는데 이 채찍질 잘못하게 되면은 팽이가 핑그르르 이렇게 자꾸 막 흔들리면서 다른 방향으로 막 이상하게 불규칙하게 흔들리죠. 지구에 그런 현상이 난다는 겁니다. 즉, 그간 수만 년 동안 일정했던 대기와 해류의 흐름이 바뀌었고요. 거기에 가장 또 심각한 게 또 하나가 더 겹치죠. 그게 뭡니까? 바로 20세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최근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인류가요. 그야말로 전 세계 땅속에서 여기 있기만 하다 하면은 무조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퍼올리고 환경이고 어떠고 지랄이고 그게 뭡니까? 석유죠? 원유죠? 어디에 또 있을까 맨날 찾아다니면서 있다 하면 바로 퍼올렸죠. 그 석유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예전에 뭐 저 잘 모르지만 성캄브리아 시대 무슨 뭐 인류가 나오기도 전에 그 오래됐던 막 그 엄청난 그 나무랑 풀 쓰러지고 막 메탄가스 많이 나고 지구가 막 지옥 같을 때요. 포유류는 잘 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것들이 다 막 겹겹이 쌓인 뭐 나무가 쓰러지고 뭐 풀이 쓰러지고 동물이 죽고 그런 것들이 우리 그 막 낙엽이 다 쌓인 다음에 그게 막 썩어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지구의 어떤 격변기를 거치면서 땅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썩어가지고 막 아시죠? 좀 말을 제가 잘 못하네요.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석탄층이 생기고 석유층이 생기고 가스층이 생기고 저 땅속 깊은 데서 그게 4만 년인가 걸린다고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그런 게 만들어지는 퇴적돼서 그 4만 년인가 그 걸려갖고 만들어진 땅속 깊은 곳의 그 탄소층을 인류가 최근 100에서 1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냥 거의 어마어마하게 다 퍼올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공동이 생기죠.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까지도 몇십 년 전부터는 전 세계에 있는 지하수도 사람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마시려고 퍼낸 것도 있지만 산업이 계속 발전해서 산업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예. 지금 최근에는 반도체나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여기에도 물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수도 계속 뻥뻥 뻗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구 내부에 예전에 그 탄소층, 석유나 석탄 같은 걸로 꽉 차 있던 곳, 그 다음에 물로 많이 차 있던 곳을 다 뽑아내서 빈 공간이 되고 빈 공간이 되면 거기에 그 바깥쪽에 있던 다른 것이 또 흡수돼서 빨려 들어와서 압력 차이, 음압 차이로 인해서 또 거기에 뭐가 들어오고 속에서 움직이겠죠. 이게 결국은 지구의 어떤 그 지각 안쪽에 있는 것의 밀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냉장고에서 달걀 꺼내가지고 탁자 위에서 확 돌려보면 잘 안 돌죠. 삶은 달걀은 근데 돌리면 팽팽팽팽 잘 돌죠. 그게 이제 속에가 이제 물렁물렁한 액체 상태의 흰자냐, 젤 같은 아니면은 삶아가지고 고체가 된 흰자냐 그런 이제 밀도 차이에 의해서 회전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 어떤 혼자만의 어떤 추측이 아니고 딱 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쉽게 풀어서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다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즉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겉에서 기류가 변화했어요. 그래서 팽이가 도는데 바깥에 이 기류가 변화하면서 팽이가 도는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팽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해류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아까 팽이의 채찍질을 한 곳으로 일정하게 못해서 팽이가 흔들리고 도는 방향이 바뀌고 꼭지가 막 이리저리 흔들린 것처럼 팽이의 이 운동, 회전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에. 그런데 팽이 내부에 있는 계란 흰자 부위와 같은 곳에서 석유, 물, 100년, 150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쌓인 걸 다 뽑아내기면서 공동이 생기면서 밀도가 변합니다. 이것도 팽이가 더 흔들리게 되겠죠. 팽이가 한 방향으로 팽 돌다가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흔들리게 될 때 팽이 꼭지가 화다닥 돌죠. 이리저리.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뭡니까?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구의 지축이 흔들린다는 거는 그 예전 지난 문명들이 이번 문명도 잘못하면은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좀 예언서처럼 이렇게 나왔던 그런 뭐 잉카 문명이나 뭐 저기 뭐 중동의 뭐 문명이나 이 동양의 문명에 나온 그 예전 고대 그런 서적들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지구에 큰 변화가 올 때 이 땅에도 지각에도 변동이 일어나는데 지축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각 그 지역권에서는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유산, 정신문화하고 연결시켜 갖고 새로운 그 시대에는 바로 우리 민족이 또 새로운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정신문화의 어떤 앞에서 그걸 리드해가는 민족으로서 천지개벽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지축의 변화다. 그래서 그 지축의 변화가 뭐 별자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주역의 원리에 의해서 동양에서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서양에서는 또 다르게 또 해석해서 자기들 워낙 멋있게들 아무튼 갖다가 포장합니다. 그 인류가 제일 잘하는 거죠. 예. 부처나 석가모니 뭐 시다르타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나중에 그 사회나 종교에서 기득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걸 각색하고 편집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자기들의 선택받은 일부 민족을 위한 종교로 변질시킨 것처럼 이러한 그 예전 오래된 그런 고문헌에 나와 있는 비슷한 얘기들 나중에 지각 변동이 있고 지구의 지축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도 다들 그런 식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또 그거를 좋게들 막 해석합니다. 문제는 이런 지축의 변화가 20세기 말부터 실제 조금씩 과학자들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의 자전축이 뭐 이렇게 23.5도 기울어지는 게 똑바로 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조금씩 변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과학자들도 이게 왜 변하나 확실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팽이의 원리처럼 이런 것들이 다 중첩이 돼가지고 자전축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이론이 드디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 지축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구에 어떤 기후 변화가 오는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기후재앙 같은 거 막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틀린데 제 생각에는 인류가 이런 기후 변화를 막으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팽이의 원리에 의하면 지구의 이 재앙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지축과 자전축이 변하는 것도 더 촉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그것이 지축이 딱 한 다음에 뭐 엄청난 뭐 세계가 와서 더 좋은 세계가 오려고 이런 몸살을 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몸살을 앓는 동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희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항상 어떤 그 변화에 우리 인류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가 되면 좋겠는데 이걸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또 우리한테도 이제 팍팍한 현실로 오고 있고요. 이거를 이왕 뭐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좀 덜 고통스럽게 지나가면 좋을 텐데요. 조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기사가 언제적 기사냐면요. 작년 6월 말 기사입니다. 과학 잡지에서 좀 화제가 됐었어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표했어요. 뭐냐? 20세기 말부터 지구 자전축이 조금씩 변하는데 정확히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 다들 과학자들도 조금 아리송했다. 그런데 상당히 그 과학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 서울대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의견을 내놨냐면 지금 급격한 최근의 자전축의 이동은 인류가 그동안 지하수 개발이 폭증하면서 아까 제가 석유랑 지하수 엄청나게 뽑아내면서 결국은 해류와 기류하고 다 같이 지구 안의 밀도까지 변하면서 팽이가 흔들린 것처럼 그렇게 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거에 많은 과학자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축 변화는 당연히 자전축의 변화는 어떤 영향을 가져옵니까? 그 지축에 의해서 지구가 회전하면서 거기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건 알고 계시죠?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들 나시나요? 앵그게스가. 그런데 이 자기장이 흔들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장의 변화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예. 지각이 흔들리게 만들고요. 단층이 다시 활성화되고요. 예. 대륙이 움직이게 만들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처음 얘기한 지진, 해일, 화산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들이 더 빈번해지면 힘든 시기가 오는 것을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이것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번 지금 6번째 이 문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지진, 화산 등에서 비교적 여기는 안전지대였다 라고 불렸던 거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가 얼마나 뜨거웠던 해였습니까? 지구 기온이. 그 변화는 과학자들이 말하길 12만 5천 년 만에 역대급 기온 변화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 화산, 해일 등에서도 그동안 여기는 아무리 뭐 일본 지진 나고 뭐 해도 이 땅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 라는 수천 년의 통계를 가지고 주장을 해도요. 이제부터 지구에 닥치는 변화는 10만 년 단위에 한 번 올까 말까 큰 변화들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얘기한 것처럼 제트기류 이미 망가졌고 해류의 변화가 이미 생겼고 그래서 지금 막 12월에 갑자기 그렇게 폭설이 왔던 거죠. 강원도에. 예. 거기에 이제 이 속의 내부 공동화 최근 100년, 200년 동안 석유, 석탄, 물 엄청 뽑았으면서 물질의 밀도가 변하면서 예. 결국은 팽이가 도는 거에 영향을 미쳐서 자전축과 자기장도 변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올 변화는 10만 년에 한 번 올 수 있을까만 급격한 변화들이 이제 막 출현한다. 예. 그런데 지난 수천 년간 이 땅에는 그 정도 지진은 안 생겼다. 지진 안전지대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지구에 있는 커다란 단층대에서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가를 봐야겠죠. 이제는. 예. 인류는 그리고 지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요. 우리의 지금 이 6번째 문명을 다 어디다 구축했습니까? 전 세계가 대부분 해안가에 다 건설했죠. 강가와 해안가에. 해안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극적인 환경 변화, 해수면 상승 그것만 되면 뭐 일도 아니죠. 그런 거야 뭐 헤엄만 좀 잘 치면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이러한 기후 변화 속에서 폭우, 폭염 등의 기온 강수 변화와 지진에 의한 해일, 슈퍼태풍 등의 풍랑 피해 등에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벌써 지금 지진 한번 나고 나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올 것 같아 갖고 지금 경보 일주일 안에 쓰나미가 어디에 몇 센치 몇 미터로 오냐 지금 잔뜩 긴장들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오늘 하려는 주제, 바로 안타깝게도 이 해안가는 모든 지구의 대도시들이 몰려있기도 하지만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일본의 이시카현 지진 난 데가 여기입니다. 그 주변에 쭉 해안가에 보시죠. 일본의 원전입니다. 여기서 지진이 여기서 조금만 이쪽에 났으면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날 뻔했던 겁니다. 맞죠, 제 말이?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더 우리한테 큰 영향이 오겠죠. 언제 나냐? 모르죠, 그거는. 하지만 예전하고는 틀리다. 12만 5천 년 만에 이러한 지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이미 5만 7천여 명이 피난했다고 합니다. 7도 이상의 강진은 사실 제대로 강타한다고 하면요, 당연히 어떻게 지은 원전이라고 해도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지진이 어디서 날지 모르지만 원전만은 피해가기를 우리는 매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지금까지 수백 수천 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지진 역사 기록이 없는 곳에 그나마 원전을 지었고요. 우리나라의 뭐 월성 원전 이런 것도 삼국사계의 뭐 경주에 어떤 지진 기록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당시 뭐 기와집이 흔들렸고 뭐가 어쩌고 한 거 보니까 지금 본 게 한 잘해야 뭐 진도 5 정도 되는 것 같아. 대충 추측을 하고 어쨌든 여기 뭐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여기는 그런 뭐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없던 데고 밑에 단층대 봐도 이 단층대가 활동을 안 한 지 뭐 몇천 년 됐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짓지 뭐. 다 그런 식으로 원전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벌써 뭡니까? 포항, 경주, 월성 이런 데 지금 벌써 2년, 3년 사이에 지진들 계속 났죠? 그것이 이제 몇천 년 동안 진도 7은 없었어. 하지만 12만 5천 년 만에 변화가 오면서 그 전까지는 몇천 년 동안 지진이 안 나던 지역에 지금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작년 한 해 뉴스들 봤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관리 실수로도 원전의 방사능 유출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체르노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뭐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여기는 지진이 안 일어난 데야. 그런 통계적 확률도 이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의 지각 변화와 지구 변화는 12만 년에 한 번 오던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아니에요. 거기는 뭐 그런 거 일본은 생각 안 하고 거기다 재미로 지었겠어요? 얼마나 일본이 그런 거 더 열심히 조사하고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여기는 안전할 거다고 지었지만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 두 번의 큰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고 나서 전 세계가 큰 경각심을 갖게 됐죠. 야, 이거 어쨌든 저기 원전은 피해가야겠다. 뭐 깨끗한 것 같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그걸로 그 땅은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는다. 지구의 환경은. 그래서 전 인류가 단계적으로 원전에서 점점 탈피하고 단계적으로 원전에서 손을 떼자라는 여론이 21세기 초반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탈원전 뭐 지난 정권에서도 했던 건데 이것마저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원전, 태양열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저놈들 문제가 있었다. 또 자기들의 정치 세력 그런 걸로 또 온 국민을 선동하고 온 국민이 또 거기에 또 쏙 빠져들죠. 아닌가요? 아닌 사람이 더 많나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좀 큰 관점에서 일단 보고 있고요. 뭐 작년에 후쿠시마 사태 이랬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실제로 이러한 인류의 원전을 탈피하려는 전환 노력은요 꽤나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겪고 또 우려했던 기축통합 패권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빵 현실화가 돼버렸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빠르게 구축된 게 신냉전 체제 또
전 세계적인 국론은 아주 지금 야당 대표가 이번에 피습당한 것처럼 모두가 극단적인 대립화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독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다 독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아직 싸움도 안 일어났는데 서로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전쟁을 대비해서 먼저 이겨보겠다는 그런 무지하고 굉장히 위험한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얘기고 우리나라의 얘기죠. 결국은 그 사람들은 국가 보안과 그 외에 뭐 그럴싸한 대의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죠. 나라 생각하고 인류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이제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양날의 검이죠. 결국 이런 식이면 결국 서로가 같이 더 많은 피를 보게 되는 거는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역사들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는 그랬었습니다. 이쯤에서 지난 전쟁을 겪어본 우리 꼰대 한 분 모셔와 봤습니다. 우리 캡틴 아메리카 형님. 예. 이분이 얘기하시기를요. 야, 내가 지난 세계대전이 그때 어떻게 일어났었고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했고, 이 사람이 선전전에 처음에 나갔던 사람이죠. 나치들을 몰아내자, 공산주의를 몰아내자 하면서, 예.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전쟁으로 어떻게 진화해 갔었는지 연합군들하고 다 작전, 캡틴 아메리카 영화 보신 분들 아시죠? 예.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이 사람이 겪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결국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북극으로 몰아가지고 70년 동안 동면 상태로 있다 깨어나신 분이죠. 예. 참 많은 거를 깨달았던 분이겠죠. 전쟁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참 그게 그렇더라. 이 사람이 교훈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작되지도 않은 전쟁을 이기려 들면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 매번 그랬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유럽에서 에너지 사정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많은 에너지가 유럽에 서로 상부상조되는 거였는데 그게 뚝 끊겼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없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인해서 다 없애려는 탈원전 그 움직임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돌려 세우게 된 거죠. 여기 봅시다. 기후위기 걱정하다 곡간이 거덜난다. 원전을 더 짓게 됐고 유럽에서 탈원전 하려는 움직임을 백기투항 포기하게 되었다는 얼마 전의 기사입니다. 작년도 9월달 기사네요. 예. 세계 각국은 2015년도에 지구온도 상승을 앞으로 2도씨 이내로 막자는 파리 기후협약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인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조였냐면 탈화석연료를 하지만 동시에 탈원전도 하기로 했습니다. 왜지? 원전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뭡니까? 깨끗한 거 아니었어요? 탄소 배출 안 하잖아요. 이 친환경 아니었나? 친환경인 것 같지만 한번 저렇게 인재든 천재든 후쿠시마나 아니면 체르노빌처럼 사고가 나면 뭐 그때 이제 단 한 번으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리고 아무리 조심한다, 아무리 연구했다 할지라도 지금 보니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유럽에서 체르노빌 터지고 일본에서 후쿠시마 터지고 사람들이 겸손해진 거죠. 우리가 잘난 척할 게 아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모든 거 우리가 똑똑하다고 했는데도 몇십 년 사이에 벌써 2개가 터졌네. 이거는 안 되겠다. 손 떼자 했던 거죠. 그래서 친환경을 위해서 처음 200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탈화석연료도 하지만 동시에 탈원전의 기조였고 그게 유럽에서부터 서구에서부터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도 탈원전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갑작스런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고 어쩔 수 없이 유럽에서 봉인해 가던 자기들의 원전을 다시 살려내게 만든 겁니다. 프랑스가 제일 엄청나게 막 빨리 살려내가지고 독일은 이제 가장 빠르게 원전에서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살리기가 힘들었고요. 프랑스가 다시 살려내면서 유럽에 거기서 이제
원전을 이용해서 만든 전력을 다른 나라에 막 도와주고 막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해서 유럽을 살려냈죠. 이렇게 탄소 감축에 가장 적극적이던 유럽 땅에서조차 이제 미중 패권 갈등과 탈세계와 그리고 신냉전의 세계적 기류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그들마저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에 더 집중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12년 내에 최고로 치솟았죠. 왜냐?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수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 원전은 그래도 좀 조심만 하면은 뭐 이런 석탄이나 석유 떼는 것보다는 낫다 해가지고 그나마 차선책으로, 그리고 당장 빠르게 자기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찾기 위해서. 현재 유럽은 원전 부활을 원전도 사실은 탄소 배출을 안 하는 친환경의 한 종류라면서 은근슬쩍 자기들끼리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위에 기사들에서 보신 것처럼 유럽이 맨 처음 환경을 부르짖으면서 지구를 위해서 탈화석 연료도 하면서 원전도 벗어나자 탈원전도 주장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얘기는 상당히 비겁한 변명이죠. 원전 한번 사고가 나면 환경에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큰 사고들을 겪고 나서 지금 탈원전에 막 들어서려 하는 마당이었고요. 그러나 결국은 다시 원전으로 회귀했다. 그래서 다시 미중 갈등 서로 간에 이게 생기면서 각 나라들이 서로 도움을 안 주고받죠. 같은 이념이나 어떤 성향이 틀리면 에너지 도움을 거래도 안 하려고 하고 에너지가 무기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더 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 안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원전이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있죠. 자포리자 원전. 이거 앞으로도 언제든 또 양국 분쟁의 볼모로 이용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국 인류가 다시 탈원전에서 완전 부활하고 오히려 원전을 더욱 증축해서 활성화시키려는 이 오만방자한 움직임은요, 사실상 각국의 신냉전에 따른 에너지 안보가 그 원인입니다. 즉 서로가 시작되지도 않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들면서 또다시 인류의 존망을 건 위험한 도박을 재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그러기에는 타이밍이 몹시 좋지 않다. 아주 안 좋다. 왜 하필 지금이냐. 12만 5천 년 만에 지구가 꿈틀거리면서 지진, 화산이 벌렁벌렁 하는데 왜 하필 이때 원전을 더 짓겠다는 거냐. 그동안에 지어놨던 것도 지금 다 봉인해야 되는데 빠르게. 그러죠. 예. 기사, 작년도 기사입니다. 2023년은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운 해였다. 올해는 어떨까요? 더 빨라지고 더 급격해지고 더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예, 문제는 유럽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중동에서도 더 많은 핵과 원전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이 짓고 있다. 세계적인 분열화와 그 다음에 인류의 이런 선동적인 적개심 대립. 요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보면 무섭죠. 예. 이제 재작년에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 작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불꽃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는 그 중동 지역 국가들한테서 핵무기 개발과 대치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시작되지도 않은 전쟁에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 경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남북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농축을 해서 그걸 핵무기에 써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합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합니다. 원전 개발은 필수입니다. 예.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그렇게 생겨난 거죠. 알고 계시죠? 오펜하이머 때에서 뭐 미국, 소련 뭐 어마어마한 핵무기 군비 경쟁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핵무기는 만들지 말자. 대신 이거는 원자력 발전으로 돌리자 하면서 서로가 어떤 감시하는 그런 체제 은근히 그런 체제에서 처음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IAEA가 정치 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IAEA가 전 세계의 어떤 핵무기 원전을 우리가 안전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그런 거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때만 와서 그런 얘기 했지 뭐. 주로 IAEA가 기사에 나오는 건 뭡니까? 핵사찰이죠. 맨날 보면 저기 지금 저기 원자력 발전소 어느 나라에 저기 돌아가는 꼴이 보니까 니들 몰래 그 안에서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해가지고 저기 핵무기 만들려는 움직임 같은데 발전소 돌아가는 꼴이 우리가 직접 거기 가서 한번 들어 구다 봐야겠다는 어디 사투리야? 한번 들여다 봐야겠어 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예. 정치적 기구입니다. 정치적 사찰 기구의 성향이 더 큰 거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이 결정나는 그런 국제기구죠. 사실은 예. 어떤 뭐 지구의 뭐 환경과 뭐 그런 걸 생각해서 어떤 학자적 양심들이 살아있는 그런 기구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작년부터 슬슬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 나라는 누가 못 말리나 핵무기 손에 넣기 직전, 즉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과 이란이 굉장히 서로 맨날 막 공습하고 뭐 했던 것도 니들이 핵 가지는 건 안 돼. 내가 핵 가지는 건 되지만 하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기술이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력까지 못 가도록 하려고 엄청나게 견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게 작년 기사인데요. 이란이 조만간 원전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가질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은요. 이미 이런 국제 원자력 기구에가 뭐 사찰아 니네 좀 의심스러운데 우리가 가서 사찰 좀 해야겠는데 콧방귀 끼면서 들어와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니들 뭐 어쩔 건데 그렇게 배짱 뚱뚱 튕기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 핵 보유국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스라엘은. 국제법이 어쩌고 뭐 어쩔 건데 뭐 사찰? 누구 맘대로. 깡패죠? 가만 보니까 북한이 한 짓하고 똑같네요. 김정은 화나겠네요. 야 이스라엘은 그 지랄을 했는데 왜 보호해주고 똑같이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잡아 뭐 그런 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국제법이고 어쩌고 지랄이고 간에 사실은 이것 그때도 미국이 다 저기 비호해줬죠. 예외를 둔 거죠. 이게 어떤 핵사찰을 하고 뭐 경제 제재되고 하는 것도 네가 어느 편이냐 따라해서 법 적용이 다른 거죠. 아니 이런 검찰 같은 경우가 있나. 그리고 이제 이란은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찌끄만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감히 막 지네한테 뻗대니까 이란도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지 하고 했던 거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예. 이스라엘과 미국이 예전부터 여기 경제 제재하고 난리를 쳤던 거고요. 예.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세계화 시대, 평화의 시기에는 서로가 어떻게 조율을 잘 하면서 우리가 극단으로 가봤자 좋을 게 뭐냐. 서로 핵만 늘어나고 위험성만 더 높아지는 거지. 좋게 좋게 해보자. 어떻게? 니네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그만한 대신 우리가 어떤 경제적 보상이나 협력을 약속하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유지해 갔었죠. 우리도 뭐 그런 적 있었죠. 그래서 북한이 핵 사찰을 받고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을 이용한 이런 대립이 그 누군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용될 만하다 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다시 또 서로가 명분을 내세우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전쟁에서 서로 먼저 이기려고 애를 쓰게 되고 갈등이 재점화되고 결국 서로가 더 많은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시간이 또 왔습니다. 지금 2022년도 초에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지정학적 분쟁은 결국 작년도 10월 달에 현실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한때는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선언했던 이란도 그랬습니다. 불과 좋아 핵무기 개발 안 하겠다. 대신 서구가 어떤 거는 뭐 원유 수출이랑 경제의 어떤 제재 같은 거 풀어주고 뭐 하겠다 해서 핵협정 거기에 다시 들어가겠다 하면서 협상이 몇 달 동안 잘 되고 있었죠.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이란 역시도 가만히 보니까 요새 홍해 아라비아에 돌아가는 게 후티 예멘 반군 뒤에 니네 이란이 있지 하면서 계속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한판 우리까지 끼워 넣으려는구나 알겠죠? 그럼 이란으로서도
뭐 좀 이해는 갑니다. 나쁜 놈들이라고는 하지만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란의 심정도 좀 이해는 돼요. 결국은 자기들도 다시 중단했던 핵무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함부로 못 건드니까요. 이게 바로 얼마 전의 뉴스인데요. 4일 전 뉴스네요. 예, 진짜 따끈따끈한 뉴스네요. 다시 또 지난 12월 26일 보고서에서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줄이면서 핵무기 개발 안 할 것 같던 이란이 요새 또 우리가 잘 관찰해 보니까 요새 이렇게 다시 이란, 미국,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고조가 되니까 다시 방침을 바꿔갖고 다시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작년 말에 밝혔고요. 여기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동시에 나와가지고 이거 봐라, 이 이란이 나쁜 놈들, 이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또 이제 서로 비방하고 갈등이 또 커져가고 중동 지역에 또 따끈따끈 우라늄 보일러가 놔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란만 그러나요? 사우디 또한 미국의 치맛바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이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워싱턴 협정에서 우리 한국 딱 머리꼭지 잡고 흔드는 거랑 똑같죠. 니네한테 니네가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가지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 그걸 허용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핵우산으로 언제든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대신 항상 저자세로 가고 걔네들이 하는 말 다 들어야겠죠. 사우디도 그동안 미국과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런 치맛바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더 이상 강대국들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탄탄한 독립적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우디의 황세자인 빈살만 역시 과거 이란이나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만의 자체 핵무장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죠. 작년에. 그래서 한때는 이러한 사우디의 핵무장에 대한 염원, 즉 핵무장 하려면 원전 개발부터 해야겠죠. 자기네 나라의 그 원전 개발의 야심을 다 알고서 이 중동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정략적으로 친해지고 싶어하는 여러 나라들이 이 원전 개발을 미끼로 사우디에 여러 번 접근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중국이 니네 뭐 미국이 사우디 니네한테 뭐 핵무기 개발 기술 그거 절대 금지했다며. 근데 우리는 니네가 원하는 대로 원전 다 지어주고 원전 기술도 다 너희한테 공개할게. 그럼 니네도 좀만 노력하면 자체 핵무기 가질 수 있을걸. 대신 국제 원자력 기구에 들키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북한처럼 몰래 핵무기 개발해서 핵 보유국가 되는 거는 니들이 눈치껏 알아서 해야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졌었고요. 미국도 그래서 나중에 사우디하고 브릭스에 붙지 말고 여름 이후에 다시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니? 해갖고 9월 달인가 만나가지고 사우디하고 우리가 너희하고 한미 동맹 수준의 상호 방위 조약을 한번 또 가져가려고 그래. 그동안 조금 서운했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니네하고 저기 철저하게 또 어떤 핵무기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맺고 만약에 네가 원하면 지금 확답은 해줄 수 없지만 원전 그런 기술 전수해가지고 니네 자체적으로 핵무기 가지는 것도 아주 불가능은 아니고 한번 대화는 해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했죠. 하지만 뭐 이미 이제 그때 이미 애들은 마음이 돌아갔구나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다음날 연이어서 네타냐후를 만나고 뉴욕에서 그리고 10월 달에 전쟁이 터진 거 예전 영상에서 저하고 같이 쭉 같이 봤었죠. 예. 우리나라 역시도 작년에 열심히 사우디를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악수하면서 우리가 니네한테 원전 사우디에 수출해 줄게. 눈치 없이. 이런 내용을 다 알면은 우리가 가서 여기서 원전을 뭐 사우디하고 손잡고 협약해서 사우디에 원전 지어주겠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기사도 나왔네. 미국에 달렸다. 그래요. 원전을 그 나라에서 어떤 기술까지 전수가 돼서 공개가 돼서 짓게 되고 활용하게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우라늄 농축 기술의 어떤 물꼬를 터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에 그걸 볼모로 해서 사우디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눈치 없이 가서 이러면 뒤에서 웃겠죠.
참 저놈들은 눈치가 없네.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 그러나 결국 사우디는 브릭스에 더 붙기로 확실하게 결정했고요. 이후에. 그래서 중동은 확실히 서구 세력의 견제를 받기로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한때는 극렬 우파 시오니즘 정권으로서 그런 이스라엘이 부담돼서 거리를 뒀던 미국도 결국은 금년 9월에 네타냐후하고 바로 만나가지고 또 하나의 전쟁이 10월 초에 터졌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제가 연초에 했던 가장 안 좋은 예상 중에 하나가 현실이 되는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초반에 만들었던 2월 13일 날 만들었던 영상 중에 거의 뭐 사람들이 안 봐갖고 묻힌 영상이지만 2023년에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이 있는데 그 2편에서 중동에서 불어오는 피바람에서 그 당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가장 전쟁의 위험도가 높은 곳은 중동인데 중국이 사우디라는 동아줄을 잡고 살아날 수가 있다. 중국 경제가. 그래서 사우디와 경제 협력을 해서 위험 변수를 중국과 사우디가 경제 협력하는데 똥물을 찌끄리고 싶은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가도 맘대로 거기에서 압력을 넣고 싶은 그런 효과도 노리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중동이 위험하다 했는데 10월 달에 그대로 됐죠. 왜 이 안 좋은 예상이 이렇게 맞아들었을까요? 미래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인데 혹시 이런 데에 좀 관심 있고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세상의 어떤 큰 변화입니다. 이런 조류에 우리가 챗 GPT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 세상에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뭐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다 하긴 힘들고요. 조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양자역학이란 건 그 이중슬릿 그 현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미래라는 건 파장 형태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가능성이 수많은 겹을 이룬 양자역학적 그 양자장 안에서 겹파장의 형태로 수많은 미래의 가능성으로 다 같이 존재합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 선의 구조가 아니죠.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가는 걸 설명하기 위한 상대적인 개념이죠. 결국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여기에 지금 다 존재하는 가능성이죠. 양자역학처럼.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미래가 좋은 미래가 올지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는 미래가 올지 그 가능성은 여러 갑니다. 수많은 가능성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파장의 형태로. 그런데 이 안 좋은 예측이 결국 이중슬릿 실험에서 과학 실험에서 나왔던 것처럼 10월 달에 터졌죠. 즉 눈으로 우리가 관측하면서 파동이 그 순간에 입자가 돼버리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요. 관측에 의한 입자의 현실로 출현하게 된 거죠.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사람들이 바로 제가 연초에 이런 예상을 했을 때 이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 미래의 어떤 파장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나의 가능성이었는데 10월 달에 입자가 돼서 현실로 관측 가능한 현실로 드러난 거는 그 10달 동안 지구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이 집단 의식과 세계 의식이죠. 양자역학에서는 이 의식이 이제 그 관측을 하는 건데 집단 의식과 세계 의식을 구성하면서 지구적이고 역사적인 큰 사건들의 발생에 결국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우리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그 선택을 포용과 화해와 사랑에 근거한 선택을 아니고요. 아까 캡틴 아메리카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야당 지도자가 찔린 것처럼 서로가 배척과 징벌과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 저놈들이 우리보다 더 강대해져서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떡하지 않은 두려움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많은 격파장의 형태의 미래에서 중동전쟁이 터진 것이 입자가 되는 현실이 된 거죠. 지금 이 얘기는 신과 나눈 이야기 요새 제가 조금씩 쭉쭉 내놓고 있는데 그 책들을 뭐 읽어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 신관하는 얘기도 나오죠. 그 이제 거기에 나온 좋은 얘기가 두려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선택들을 내리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전체 인류를 위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선동에 의해서 결국은 더 많은 안 좋은 미래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확률이 큰 선택들, 안 좋은 선택들, 두려움에 근거한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예견이 현실이 되었다 이거죠. 금년에는 또 우리 인류가 어떤 선택들하고 어떤 결정들을 내릴까요? 마지막 세 번째 챕터는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미중 갈등이 바로 이 한국, 중국, 일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핵과 원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러시아는 핵협정 탈피했죠. 이제는 옛날 구소련 시절처럼 냉전 시대처럼 우리 뭐 사람들을 보는 그 게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폴아웃이라는 게임, 또 영화로 나온다고 하대요. 거기도 보면 다 핵전쟁 이후에 그 폐허가 된 아포칼립스 세상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핵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80년대 냉전에서 이제 핵전쟁이 터지는 그런 설정이죠. 결국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무한 핵경쟁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가 예전과 달리 가장 많은 핵개발과 핵실험에 이미 돌입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탈탄소하는데 원전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미국과 앞으로 군사적으로 결국은 한번 맞짱을 뜨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핵무기를 미국만큼은 그래도 많이 만들어놔야겠다 해서 열심히 지금 따라잡으려고 그래서 원전을 겸사겸사 짚는 거죠. 냉전 시대 핵개발 경쟁이 지금 다시 재점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냉전 세력들의 갈등이 표출이 되는 데가 최전방이겠죠. 그 최전방이 어딥니까?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선, 그리고 방금 전에 본 중동의 전선. 이제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에서 한반도와 대만 해협 전선으로 이어진 거죠. 이거 작년 3월 달에 전 세계가 반으로 이렇게 가르는 전선들을 이어서 반으로 갈라버리려는 그런 지금 일이 진행 중이 되는데 결국은 지난해 완성이 됐죠. 이것 역시도 전 인류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근거한 선택을. 그래서 그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러면은 금년에는 또 이런 걸 짚어가면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를 해야겠죠. 개인들이. 근데 준비해도 뭐 어디로 뭐 갈 수 있겠어요. 당황하지만 않을 뿐이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고. 자, 보면은 중국은 올해만 원전을 10기를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중도 건설 중인 원전은 이미 28기에 달합니다. 세계 최다로. 그리고 이미 뭐 각 나라에서 이미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죠. 중국에 이미 고속 증식로 그 원자력 발전소 안에 이미 핵탄두를 뭐 50개 만들 수 있는 물량으로 뭐 이미 우리는 뭐 북한의 뭐 영변 핵시설 그런 거 얘기하는데 중국은 뭐 이미 뭐 대놓고요. 핵무기 뭐 몇백 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다 준비하고 실제 만들고 있을 거라는 지금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란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이후로 확실히 이제 뭐가 됐죠. 그게 뭡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이 아시아 연합을 했고요. 한국, 중국, 일본이 또 연합을 해가지고 3대3으로 지금 전선이 대립이 되었죠. 그래서 이 지역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 등의 이제 군사기술 지원을 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10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신무기 개발과 핵 개발에 들어가서 성공할 거고 더 많은 실질적인 핵무기를 생산해서 그걸 구축을 하는 그런 결과가 촉진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만든 자료죠. 어느덧 세계 최고의 화약과 핵무기 경연장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현실이 됐네요. 또 북한은 얼마 전 기사인데
한국 겨냥한 핵무기 최소 180기에서 2030년도까지 300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야. 북한이 영변 핵, 이거 그 당시 제가 이 자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중국, 러시아, 북한 서로 도우면서 이제 우리는 자국의 핵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미국에만 의존해야 되죠. 사실 일본도 자체 핵무기 개발 중인데요. 이스라엘처럼 몰래 가지려고. 그래서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억지로 지금 무리해서 빨리 방류하는 것도 이거하고 연결된 거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웃 중국의 핵무기는 이제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테고요. 예, 태세고요. 2030년도까지 지금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핵무기 더 많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러시아도 작년부터 핵협정 탈피하면서 다시 더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늘리고 핵실험하는 정황까지 지금 나왔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북한도 뭐 저기 원자로에서 뭐 온수가 나오고 따뜻한 물이 나오면서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실제 김정은이가 며칠 전에 나와서 그랬죠. 2024년도에는 실제로 핵무기를 엄청나게 개발해서 다 전진 배치시켜라. 대놓고 얘기했죠. 예. 이제는 북한, 러시아, 중국 세 나라가 공식적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더 만들고 핵무기를 더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가 많이 뜨끈뜨끈 밀집하고 위험해지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의 북쪽, 동쪽, 서쪽이네요. 가장 핵무기가 많이 밀집하고 위험해지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현실이 됐네요. 이것도. 여기 이 꼰대님이 한 번 더 나오셔갖고 얘기합니다. 시작되지도 않은 전쟁을 얘기를 들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 매번 그랬다. 결국 한반도의 긴장에 대한 우려와 그 결과로 이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에 둘러싸이는 핵 경연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또 하나의 그 당시 우려가 역시 지금 거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인류가 많은 다수가 사랑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에 근거한 선택을 내린 인류 선택의 결과입니다. 3월 달에 코리안 패스와 신 에치슨 라인으로 핵무기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핵전선이 될 위험을 우려를 했었고요. 또 여름엔가 어느덧 세계 최고의 화약고가 되어버렸다. 이게 하반기 어떤 영향을 이거 사실 제가 그 헤드라이트인가 거기 했을 때 누군가 한번 댓글 달았었어요. 그래서 뭐 이 글을 쓴 놈은 미친 정신병자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놈은 나라에서 좀 남산에서 잡아가가지고 좀 조사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보셨는데 세상을 보는 좀 이 어떤 접하는 세상 소식을 접한 그런 게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몇 달 지났는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얘기가 지금 현실이 됐는데요. 이제 다른 세상을 보시나? 예전에도 제가 지구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파벌이나 뭐 보수냐 진보냐 그런 걸 떠나서요. 대한민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그런 걸 떠나서요. 그냥 인류라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 보고요. 그거를 그 바깥에서 그런 정치 성향이나 뭐 국적이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지구라는 전체 별의 운명을 좀 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외계인 같은 입장에서 이런 국제적인 사건들과 경제의 방향을 한번 짚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저의 예상은요. 사실 인류가 사랑에 의한 영혼적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절대 현실에 출현하지 않고 제 예상은 다 틀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점점 더 많은 집단, 점점 더 많은 세상의 의식들이 이 두려움에 근거한 선택들을 계속 내리게 되면요. 그것은 결국 우리 지구인의 모든 우리 모두의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서 맞이해야 할 당연한 귀결로서 결국 입자로 관측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다만 지금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서 달려가는가 이대로 계속 반성 없이 되돌림 없이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예측해보고 그리고 매번 짚어가면서
결국 이런 상황이 또 몇 달 뒤에 1년 뒤에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미리 각오하고 준비해 보고자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오해들 마시고요. 현재 중국의 원전 상황입니다. 이 현재도 아니고요. 몇 년 전 기사예요.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건설 중인 원전. 이건 작년 거네요. 2023년 현재. 전 세계 원전은 당연히 미국이 제일 많고요. 핵무기도 제일 많고요. 유럽에선 그 다음 프랑스고요. 그 다음 중국이 따라잡은데 중국이 이제 1년 지나면 프랑스도 완전히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세계 2위가 될 거고요. 그 밑에 러시아가 바짝 따라잡고 있고요. 그 밑에 일본이고요. 그 밑에 한국입니다. 원전을 보는 겁니다. 제가 왜 한반도 주변이 전 세계에서 원전과 핵무기가 가장 밀집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될 거냐? 절대 과장이 아니란 거 이제 아시겠죠?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여기입니다. 다 전 세계 원전이요. 중국만 볼까요? 전부 해안가에 있어야 되죠. 원전은 식혀야 되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뭔가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면 중국이 제대로 그걸 보고를 할까요? 중국의 언론들이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나 지진 났을 때나 사고 났을 때 사람들의 민심을 통제한다고 꼭꼭 숨기고 그 공산당이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자기들의 이런 것들이 방사능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3일만 지나면 여기 한 군데서 뭔 일이 터지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황사 건너오듯이 3일만 지나면 황해를 건너서 우리나라 어디가 영향을 받을까요?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고 자시고 할 것 없습니다. 피할 곳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 전체가 다 그 영향권에 듭니다. 1일째, 2일째, 3일째 한반도 전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다. 여기서 지진 한번 지금 중국에서 작년에만 해도 대지진이 2개 일어났었죠. 그런 지진이 어디선가에서 터지면 그리고 바로 올 초에 터진 여기 바로 어제 터진 엊그제 터진 일본에서의 지진 어디선가 터지게 되면 여기든 저기든 해일로 오든 바다 해류로 오든 그런데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경상도 전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이 삼면이 바다로 있는데 다 지금 완전히 이 좁은 땅덩이에 지리산으로 피하든 설악산으로 피하든 그래봤자 어디선가 터지면 이 방사능 다 같이 나눠 마셔야 됩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이미 빨간색 가지고 있는 54기, 21기, 13기 건설 중인 건설 준비 계획인 것까지 하면 이 정도면은 겨울에 난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뜨끈뜨끈한데 대단하네요. 다행히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만 다행히 큰 진도는 아니었죠.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작은 규모였고요. 또 그것도 다행히 원전에서는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믿어야죠.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정말 그동안 큰 지진이 와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완벽하게 설계하고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몇 프로 믿으시나요? 얼마나 자신하시나요? 자, 이게 언제적 뉴스냐면요. 작년 12월 1일의 기사입니다. 또 내부 고발자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경주 월성 원전에는 내진 설계를 하고 감리하고 다 이 정도 된다 하고 다 인증받고 허가받고 했지만 실제 그 안에 보면은 우리나라 순살 아파트처럼 거기에 쓰는 고정 나사나 이런 그 재료들 지진을 못 견디는 하자 있는 재료들을 다 썼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내부 고발자가 제보를 했었다. 이거마저도 근데 또 우리 원전 깍깍 원전을 누가 탈원전했었냐 원전을 누가 밀고 있냐 그거에 또 정치 세력에 내가 누굴 지원하냐에 따라서 또 이거 음모다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뭐 그런 하나하나는 모르겠고요. 결국 얘기는 이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지진, 화산, 해일, 다시 살아나는 지진 때, 화산 때 지구의 어떤 자전축이 틀어지고 환경오염, 기후재앙 1.5도, 2도씨 이것이 현실이 된 마당에 12만 5천 년 만에 한 번 있을 그런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작년부터 현실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는 탈원전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전 개수를 더 늘리고 있다. 왜?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핵무장을 위해서 서로가 눈치 보면서.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유럽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그렇게 빠꾸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싼 여기에서 지금 더 많이 지어질 건데 여기에서 더 많은 화산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1월 첫날부터 빵 여기에서 일본에서 또 한 번 진도 7짜리가 터졌다. 매번 터질 때마다 원전만은 비껴가고서서 하고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 터져서 방사능 유출되면 피할 곳도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원전의 방사능 유출이 아니더라도요. 최근 5년 안에 지은 제일 비싼 아파트들, 제가 볼 때는 제일 순살 아파트죠.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숙련 일꾼이 이제 없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가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요렇게 해라 하는데 제대로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순살 아파트가 나온 거고 그 안에 뼈대, 철근들 체결하는 그런 단순한 작업조차도 외국인들이 못하니까 대충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눈에 안 보이니까 덮어버리는 거죠. 30년 전에 40년 전에 지은 그 오래된 그 막 큰 빌딩들이 오히려 더 튼튼합니다. 안에 제대로 다 지었고요. 근데 요새 최근에 지은 제일 비싼 건물들,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오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무너질 애들입니다. 무너지진 않더라도 금이 가겠죠? 아파트에 지진 때문에 금이 쩍쩍 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저기 살 수 있습니까? 마음 편하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금씩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시고 실제적인 준비가 안 되면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겠죠. 오늘 또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꼭 모른 채 짚어나갈 수는 없는 모른 척 해봤자 이미 현실로 지금 굳어가고 있는 얘기들 한번 또 1월 4일의 지진을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